제가 1억 원을 주고 선택한 대리모는 완벽했습니다. 저와 닮은 얼굴, 명문대 학력, 우아한 말투까지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1년 후 뉴스에서 그녀를 봤습니다. 불임 부부들을 상대로 수억 원을 뜯어낸 상습 사기꾼이었어요. 학력 증명서, 건강검진 결과 모든 게 위조였습니다. 지금 제 품에 안긴 이 아이는 사기꾼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거짓 위에서 저는 오늘도 미소 짓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의료기기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하게 일하고 있고 강남 한복판의 펜트하우스에서 재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재민은 제 파트너예요. 법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10년째 한 집에서 살며 서로를 의지하고 있죠. 그는 전직 외과의사였지만 지금은 의료 컨설턴트로 일하며 저를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건 각자의 사업적인 이유도 있었고 전통적인 결혼 제도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던 저희의 철학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부럽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돈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도 좋으니까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한남동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골프를 치거나 전시회를 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저를 존경했고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죠.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던 삶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산부인과에서 받은 한 장의 진단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그 순간부터 제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기 폐경 증상이 보이며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사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진단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적힌 의학 용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40대 후반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결과라고 했지만 막상 제가 받아들기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업도 성공시켰고 원하는 삶의 방식도 관철시켰습니다. 하지만 몸은 제 의지대로 되지 않았어요.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아이를 늦게 생각했던 게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내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을 시동을 걸지 못하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재민에게 말하는 것도 두려웠어요. 그는 늘 언젠가 우리 아이를 갖고 싶다고 은근히 말해왔거든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재민에게 진단서를 내밀었을 때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고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재민의 아버지였습니다. 7순이 넘은 그 어르신은 혈육을 봐야 눈을 감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어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는 손주 타령을 하셨고 저를 볼 때마다 이제 사업 좀 줄이고 몸 관리 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저희의 사실혼 관계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제대로 된 혼례식도 올리지 않았고 법적인 부부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재민이 워낙 고집이 세서 결국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저는 항상 빚진 기분이었어요. 제가 난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 후로는 압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한약을 지어 오시고 유명하다는 한의원 정보를 문자로 보내주시고 심지어 절에 가서 기도까지 하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은 새벽부터 오셔서 제가 먹어야 한다며 보양식을 직접 끓여놓고 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만 서면 숨이 막혔어요. 재민은 아버지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리 집안대가 너로 끊기는 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에 재민도 할 말을 잃었죠. 그 압박감이 점점 저를 짓눌러 왔고 저는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기 시작했고 거울을 볼 때마다 초췌해진 제 얼굴이 보였어요. 어느 날 밤 재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난자 기증이나 대리모를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단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유전자가 섞인 아이를 키운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제가 낳지 못한다면 최소한 저와 닮은 사람의 유전자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어요. 재민의 아버지께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가 낳은 것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민은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제가 직접 대리모를 선택하면 어떻겠냐고 저랑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재민의 아이를 임신시키자고 말했죠. 학력도 좋고 건강한 여성을 직접 면접 보고 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재민은 처음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손사래를 치며 그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을 알아차렸는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괜찮다면 자기도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며 대리모 관련 정보를 찾아 헤맸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에이전시를 통해 조심스럽게 대리모 후보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모를 자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비밀 유지 서약서를 먼저 받고 호텔 라운지에서 1대1 면접을 진행했어요. 제가 직접 면접관이 되어 지원자들을 만났습니다. 학력 증명서, 건강검진 결과, 심지어 가족력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죠. 흡연 여부는 물론이고 음주 습관, 운동 패턴, 식습관까지 세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완벽주의자예요. 제 아이를 낳아줄 사람은 더더욱 철저하게 검증해야 했습니다. 처음 만난 여성은 학력은 좋았지만 과거 흡연 경력이 있어서 탈락시켰어요. 두 번째 여성은 가족력에 당뇨가 있어서 제외했습니다. 세 번째 여성은 면접 도중 너무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서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십 명을 만났지만 제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재민은 제가 너무 까다롭게 구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거의 매주 면접을 봤어요. 그러다 마침내 그녀를 만났습니다. 제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제가 찾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건강검진 결과도 완벽했고 무엇보다 저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단아한 이목구비, 지적인 말투, 차분한 성격까지 마치 제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호텔 라운지에 들어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키도 비슷했고 걸음걸이도 우아했으며 심지어 제가 즐겨 입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대학원을 마치고 유학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이 일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돕고 싶다는 그녀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건강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유전병도 없으며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재민에게 수진을 소개했을 때 그 역시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저를 닮았다고 이 정도면 아버지도 납득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저희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수진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 꿈이 이루어질 것만 같았죠. 수진과 본격적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계약서는 두꺼운 서류 뭉치였어요. 임신 성공 시 5천만 원, 출산 완료 시 추가 5천만 원, 총 1억 원의 보수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비밀 유지 조항은 특히 엄격했어요. 향후 어떤 경우에도 이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되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절대 접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의 생활비, 의료비, 영양제, 심지어 출퇴근 교통비까지 모두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죠.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했고 음주와 흡연은 물론 카페인 섭취도 제한했습니다. 운동은 요가나 수영 정도만 허용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피하도록 했어요. 수지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아무런 이해 없이 서명했습니다. 믿고 맡겨달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계약금으로 먼저 2천만 원을 송금했고 수지는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불안함을 느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희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프라이빗 호텔을 예약했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외진 곳이었고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장되는 곳이었습니다. 수진의 배란일에 맞춰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수진을 호텔 방까지 안내했고 재미는 긴장한 표정으로 뒤따라 들어왔어요. 그러면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며 방을 나서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복도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저는 정말 대단한 여자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집착에 사로잡힌 건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혹시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까 걱정됐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재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고 우리는 말없이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재민과 등을 지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지금도 제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제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재민은 모르는 척했어요. 2주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신 반응이 나왔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손이 떨려서 휴대전화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회사 회의 중이었는데 급히 자리를 박차고 나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재민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저를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해냈다고, 우리 해냈다고 외쳤어요. 그날 밤 저희는 샴페인을 터뜨렸고 오랜만에 행복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주일 후 산부인과에서 정식으로 임신 확인을 받았어요. 초음파 사진에 찍힌 작은 점 같은 것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재민의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곧 손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이내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저는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드디어 그분의 인정을 받았다는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수진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저희의 기대감도 함께 커져갔어요. 매주 병원에 동행하며 아기의 성장 과정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저는 수진을 제 집 근처 최고급 산후조리원에 입소시켰습니다. 24시간 의료진이 대기하는 곳이었고 프라이버시도 철저히 보장되는 시설이었어요. 저는 거의 매일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출산 당일, 저는 수술실 밖에서 재민과 함께 기다렸어요. 3시간의 진통이 이어졌고 그 시간이 마치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물어뜯었고 재민도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저희에게 건강한 여자아이라고 알려줬어요. 몸무게는 3.2kg이고 모든 게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정을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하나하나가 기적 같았습니다. 재민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의 작은 손을 어루만졌어요. 우리 딸이라고, 정말 우리 딸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출산 후유증으로 힘들어했지만 계약대로 남은 보수를 받고 조용히 저희 삶에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감사와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녀가 병원을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던 순간이 마침내 온 거예요. 아기 이름은 재민의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서연이라는 예쁜 이름이었습니다. 맑을 서에 이어질 연, 맑은 인연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이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서연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민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밤중 수유도 함께 깨어 도와주었고 기저귀도 능숙하게 갈아주었습니다. 저도 사업 일정을 조절하며 최대한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어요. 오전 회의만 참석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순둥이였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울음도 많지 않았죠. 밤에도 비교적 잘 자서 저희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의 아버지는 거의 매일 오셔서 손주를 보며 행복해 하셨어요. 이 아이가 저를 정말 많이 닮았다고, 똑똑하게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6개월이 지나고 서연이는 제 얼굴을 보면 방긋 웃기 시작했습니다. 옹알이도 시작했고 뒤집기도 성공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던 가족의 형태가 바로 이거였어요. 회사 동료들도 축하해 주었고 친구들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제게 잔인한 진실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기사들을 스크롤하다가 한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대리모 사기 일당 검거, 수십 명 피해라는 제목이었죠. 호기심에 기사를 클릭했는데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기사에 실린 용의자 사진 중에 수진이 있었던 거예요. 이름은 다르게 나와 있었지만 얼굴은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차를 급하게 길가에 세웠어요.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은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 고졸 학력이었고 제출했던 모든 서류가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불임 부부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거액을 받아낸 뒤 실제로 임신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돈만 챙겨 사라지는 수법을 반복해왔다고 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모두 찾아봤어요. 피해자가 10여 명에 달한다고 했고 수억 원대의 사기 금액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는 가짜 임신으로 속았고 어떤 부부는 출산 후 아이를 데려가지 않아 소송까지 갔다고 했어요.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재민은 서연이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연이가 뒤집기를 성공했다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진실을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민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고 서연이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사기꾼의 유전자를 받은 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재민의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혈육을 그토록 원하시던 분이 사기꾼의 핏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실 거예요. 가족이 무너질 게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재민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수진을 고소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그러면 모든 게 드러나게 돼요. 저희가 불법적인 대리모 계약을 했다는 것도 서연이의 출생 비밀도 모두 밝혀지겠죠. 언론에 보도될 수도 있고 제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비밀은 제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고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린 후에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서연이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고 혹시 저 아이가 자라면서 사기꾼의 기질을 보이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 유전과 환경에 대한 논문들을 읽어댔습니다. 범죄 성향이 유전되는지 사기꾼의 자식도 사기꾼이 되는지 검색했어요. 하지만 재민과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서연이를 사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똑똑하다고, 벌써 표정이 이렇게 다양하다며. 재민이 기뻐할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서연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제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보상 심리였을지도 몰라요. 최고급 유아복을 사주고 비싼 장난감을 사주고 유명한 소아과 전문의에게 정기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아이는 무죄예요. 태어난 환경을 선택할 수 없었던 서연이는 그저 저희가 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제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수진의 유전자가 아니라 저희의 사랑이 이 아이를 만들어가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이 언젠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서연이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되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요. 지금 서연이는 돌이 지났습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했고 간단한 단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라는 말을 할 때마다 온 집안이 웃음바다가 됩니다. 재민은 여전히 행복한 아빠이고 아버지는 손주를 보며 노년의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저희는 겉보기엔 완벽한 가족입니다. 주말이면 한강공원에 나가 피크닉을 즐기고 명절에는 친척들이 모여 서연이를 귀여워해주죠. 복 많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 행복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저뿐이니까요. 가끔 수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감옥에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부부를 속이고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찾아보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소식을 들으면 또다시 이 악몽이 되살아날 것 같아서요. 서연이가 엄마라고 부르며 제게 안길 때마다 저는 이 비밀을 평생 지켜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진실은 10만이 아는 것.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요. 때로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인가? 아니면 거짓말쟁이인가? 하지만 답은 내리지 못한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 저는 이 순간만큼은 진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